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소하입니다. 예. 오늘은 괴담에 대해서 알아볼 건 아니고요. 세상에 존재하는 신박한 상식들, 그리고 으스스하기까지 한 그런 요상스러운 상식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알아볼 상식은요. 1960년대에 있었던 동성애자를 구별해내는 테스트라는 상식입니다. 이 누군가의 성 정체성을 테스트 하나만으로 알아낼 수 있다라는 게 얼핏 생각해도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어쩌면 불가능에 가까울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걸 판별해내는 테스트가 1960년대에 있었다는 겁니다. 과연 어떤 테스트였을지 지금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영문 위키피디아 과일 기계에 대한 문서입니다. 이 플룻 머신인데 직역을 하면 이제 과일 기계가 되는 거죠. 근데 원래 플룻 머신이라고 하면은 그 슬롯 머신 있죠? 띵띵띵 맞추는 거. 그게 이제 원래는 플룻 머신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아마도 속칭으로 불리는 과일 기계라는 이름의 테스트였던 것 같아요. 내용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과일 기계는요, 1960년대 켈턴 대학의 심리학 교수였던 프랭크 로버트 웨이크 박사가 캐나다에서 개발한 일련의 심리 테스트였다고 합니다. 웨이크 박사의 이 연구 프로그램은요, 캐나다 정부가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게이 남성을 식별하거나 혹은 게이가 정부 직업을 얻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로 실시한 테스트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시대상을 좀 알아봐야 될 텐데 1960년대에는 동성애라는 것 자체가 지금처럼 많이 오픈된 마인드로 받아들여지는 시대가 물론 아니었을 거니까 공직자에 동성애자가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캐나다 정부에 그런 게 있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게이들을 공직자에 안 앉힐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게이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테스트기를 만들면 되겠다. 라고 결론을 내렸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테스트가 당시에 있었다는 겁니다. 피실험자에게 에로틱한 이미지 그리고 동성애적인 단어를 통해서 땀과 맥박을 측정하는 초기 형태의 거짓말 탐지기였다고 합니다. 소위 이 기계는 에로틱한 이미지와 단어에 대한 반응으로 피험자의 동공 확장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적인 동성애를 묘사하는 단어나 사진 같은 것들을 피실험자들한테 보여줬을 때 동공이 커진다든지 맥박이 좀 빨라진다든지 땀이 좀 더 흐른다든지 이런 신체적인 반응을 보이면 게이 아냐? 게이여가지고 좋아가지고 지금 동공 커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서 게이인지 아닌지를 판별해내는 아주 조잡한 방식의 테스트였다는 겁니다. 이 연구 프로그램은요, 1960년대부터 64년까지 캐나다에서 공무원 그리고 왕립 캐나다 기마경찰, 캐나다 군에서 모든 게이 남성을 없애기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사실상 캐나다에 남성들이 있을 법한 모든 부서에서는 다 이런 테스트를 했다는 거겠네요. 근데 수천 명의 캐나다인이 직장을 잃거나 사임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웃기고 뭐 이런 게 다 있냐 싶을 정도로 넘어갈 만한 일이 아니었네. 그 당시에서는 내가 게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 테스트 보니까 게이야 이러면은 나는 어디 가서 어디다가 하소연해야 돼? 그죠? 게다가 심지어는 실제로 내가 동성애자였어. 근데 테스트에서 동성애자인 걸로 나와버렸어. 그러면 이제 똑같이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건 똑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까지도 발생했다는 거죠. 이거 진짜
웃고 넘길 만한 일은 아니네요. 우선 이 테스트 기계는요, 치과 의사가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의자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위에는 카메라가 이렇게 달려 있었는데 동공의 움직임을 측정하는 그런 카메라가 달려 있던 거였고요. 그 앞에는 사진을 표시하는 검은색 상자가 있었대요. 이 상자를 통해서 사진 같은 것들, 단어 같은 것들을 샥샥샥 보여주는데 거기에는 이제 일반적인 남자 사진도 있고 여자 사진도 있는데 간혹 가다가 남자가 좀 헐벗고 있는 사진, 이런 것들도 껴있었다는 거지. 그걸 통해서 특정적인 사진을 보면서 동공이 커졌는지 작아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계였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 생각했을 때는 이 진짜 말이 안 되는 테스트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과학이 지금처럼 더 고도로 발달되지 않은 시대였으니까 많이들 믿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 테스트는 몇 가지 아주 기초적으로 잘못된 것들이 있는데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동공 반응 검사는 치명적으로 잘못된 가정에 기초를 하고 있는 검사라는 거죠. 선택된 시각적 자극이 1960년대 기술로 과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특정한 비자발적 반응을 일으킬 것이라는 가정, 그리고 동성애자와 이성애자는 이러한 자극에 충분한 빈도와 특이성으로 다르게 반응해서 이를 분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 게다가 마지막으로 성적 취향에는 2가지 유형만 있을 것이라는 가정이었습니다. 라는 거죠. 그 당시 기술이 그렇게 지금처럼 고도화된 그런 게 아니었는데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 동성애자를 구별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던 그 가정, 아주 기초적인 과학만 이용한 건데도 불구하고 첫 번째로 그게 잘못됐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런 특정적인 사진이나 이 글자 같은 걸 봤을 때 동성애자랑 이성애자는 마치 다르게 반응할 거라는 그런 가정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 테스트를 하게 됐어. 근데 헐벗은 남성 사진이 딱 나와. 근데 내가 놀라가지고 땀이 난다든지 동공이 커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동공 커졌어. 유수아 이거 게이구만.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특정적인 사진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동성애자와 이성애자가 다른 반응을 할 거라는 그 가정도 잘못된 가정이었고,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 성적 취향이 동성애자와 이성애자 2가지밖에 없을 것이라는 가정했다는 게 잘못된 일단 이 시험에 대한 가정이었다는 거죠. 왜냐면은 세상에는 엄청나게 많은 성적 취향과 성 지향성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잘못된 시험이었다는 거지. 그리고 또 생리학적인 문제가 있었는데요. 연구자들이 동공의 크기 변화와 눈 사이의 거리 차이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라는 건데, 그 사람마다 동공의 크기가 얼마나 커지는 게 동공이 커졌다라고 할 수 있는지가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어떤 수치를 대략적으로 계산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평균치입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누군가는 그게 별로 안 커진 걸 수도 있고 더 많이 커진 걸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기준 자체가 애매했다는 거죠. 다음 4번째는요. 이 사진에서 나오는 빛의 양이 슬라이드마다 바뀌었기 때문에 동공에 대한 이 크기가 사진에 대해서 반응하는 건지 아닌지를 확인하기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이 눈동자의 동공이 커지고 작아지는 건 빛의 양이 많아지면은 작아지고 빛이 적어지면 커지는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보여주는 사진마다 빛이 투과되는 양이 일정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딱히 게이가 아니었어도 동성애적인 사진이 뭔가 되게 좀 어두워. 그러면 내가 동공이 커질 수밖에 없을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일정한 표본을 제공하지 않는 테스트였다는 것도 문제였다는 거고요. 다음 마지막으로 이 동공의 변화라는 게 가끔씩은 이제 1mm보다 작았기 때문에 이게 정말 사진 때문에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은 빛의 양 때문에 그렇게 된 건지 이거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금은 말도 안 되는 테스트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 당시에서는 내 성적인 어떤 지향성을
공개하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모두가 알 수 있게 공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테스트였다는 점에서도 위험하고, 두 번째로 잘못된 이런 테스트 결과를 통해서 내가 게이가 아닌데도 게이라고 나올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으스스하고 무서운 그런 테스트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려왔던 게 이때 당시에도 이건 과학이라고 생각했을 거고, 과학은 곧 굉장히 진실된 것이라고 믿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과학이라고 믿고 있는 것들도 언젠가 봤을 때는 저게 과학이라고 믿었단 말이야? 하면서 되게 우스운 것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맹신하고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뭐 그렇다고 해서 특정적인 종교를 지향하거나 과학을 불신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과학적인 그런 거를 과학이라는 이유로 믿지는 않아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첫 번째 상식이었네요. 다음, 그리고 오늘의 두 번째 상식도 있습니다. 1901년까지 미국의 백악관은 백악관이란 이름이 아니었다 라고 하는 상식인데 그럼 무슨 이름이었을까? 궁금한데요? 지금부터 한번 저랑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월드스트라이드라고 하는 미국의 교육 사이트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한 게시글인데 짧습니다. 백악관이라는 이름은 누가 지었을까? 라고 하는 그런 글이네요. 각 미국의 대통령은 미국의 고유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미국의 26대 대통령이었던 시어도어 루즈벨트는 8년의 대통령 임기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는 친절하고 외향적인 성격, 리더십의 기술, 그리고 다양한 취미와 관심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루즈벨트에 대해 덜 알려진 사실은 그가 실제로 백악관이란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루즈벨트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백악관은 일반적으로 대통령궁 혹은 대통령의 집 혹은 행정관저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루즈벨트는 1901년에 대통령 편지지에 백악관, 워싱턴이라는 글자를 새겨서 공식적으로 건물을 백악관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라고 하는 짧은 상식이었네요. 뭐가 됐든 간에 사실은 당연히 처음부터 백악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26대쯤 됐을 때서야 이름이 백악관으로 불리게 됐다는 게 약간 좀 신박한 느낌이 들긴 하네요. 그죠? 그 전까지는 그냥 대통령 집, 행정관저 이런 식으로 불렸다는 거네. 확실히 근데 백악관이라고 하니까 멋있어 보이긴 하지만 결국 영어로 하면 화이트하우스니까 그냥 흰 집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행정관저나 대통령궁 같은 이름보다 좀 더 친근하게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힘써주고 있는 곳처럼 느껴지기도 하네요. 뭔가 그죠? 하여튼 간에 그런 별로 으스스하진 않은 하지만 신박한 상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의 세 번째 상식도 있습니다. 식물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비명을 지른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야, 이게 만약에 맞다면은 이제는 식물도 먹을 때 죄책감을 느낄 수밖에 없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여튼 간에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사이언스 뉴스라고 하는 과학 저널에 있는 한 기사입니다. 식물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초음파를 방출한다는 획기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라고 하는 기사인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새로운 연구에서 텔아비브 대학의 생물학자들은 음향실과 온실에서 토마토와 담배 식물이 방출하는 초음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식물의 생리적 매개 변수를 모니터링했습니다. 그들은
방출된 소리에만 기반해서 탈수 수준과 손상을 포함한 식물의 상태를 식별하는 데 성공한 기계학습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이러한 소리는 주파수가 인간의 귀로는 감지하기에 너무 높지만 곤충, 포유류, 그리고 아마도 다른 식물 같은 다른 유기체들은 감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식물이 어떤 초음파를 방출하는 거를 녹음을 해서 모니터링을 했는데 이걸 통해서 이 식물이 탈수, 물이 좀 거의 없는 마른 상태였는지 그리고 식물이 손상을 입었는지를 구분할 수 있었다는 거죠. 초음파 소리로. 근데 그게 인간에게는 안 들리는 음역대지만 다른 유기생물들한테는 들렸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조금만 더 알아볼게요. 어떤 내용인지. 먼저 식물의 공기 중의 소리 방출을 조사하기 위해서 각 식물에 2개의 마이크로 동시에 녹음되는 신뢰할 수 있는 녹음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 음향 상자 안에다가 식물을 녹음하고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녹음된 소리를 분류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연구팀은 2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식물에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며칠 동안 물을 주지 않은 거고요. 2번째로는 줄기를 잘라냈습니다. 연구자들은 식물을 기록한 후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식물, 그리고 수분이 부족한 식물, 마지막으로 잘린 식물을 구별하는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훈련했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물을 총 3가지로 분류를 해서 멀쩡한 식물 하나, 그리고 어디를 좀 약간 잘라가지고 절단된 부분이 있는 식물 또 하나, 마지막으로 물을 충분히 주지 않아서 굉장히 말라있는 식물 하나, 이렇게 3가지 식물을 배치해서 어떤 음향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거죠. 마이크를 놓고서 어떤 초음파를 발생하는지를 이제 이 연구팀이 확인을 한 겁니다. 그들은 스트레스를 받은 식물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은 식물보다 더 많은 소리를 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라는 겁니다. 물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은 어딜 다친 식물이 훨씬 더 시끄러운 뭔가 소리를 냈다는 거죠. 물론 인간의 귀로는 안 들리는 소리였겠지만. 이를 통해서 하다니 교수는 옥수수, 밀, 포도, 선인장 등 많은 식물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소리를 낸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음의 정확한 메커니즘은 아직까진 불분명하지만 저자들은 식물의 혈관계에서 공기방울이 형성되고 터지는 과정인 캐비테이션 때문에 그런 소리가 자연스럽게 나는 것일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얘네가 어떤 사고를 해서 진짜 아파. 아니면 나 물이 부족해. 이렇게 소리를 낸다기보다는 특정적인 뭔가 성장에 저해되는 요소가 그 식물에 있을 때 공기방울에서 나는 소리가 초음파적인 음역대에서 날 수 있다는 그런 결과인 것 같아요. 이렇게 식물이 다른 유기체와 소통하기 위해 이런 소리를 내는 건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런 소리가 일단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로도 생태학적 그리고 진화적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하다니 교수는 다른 유기체가 이런 소리를 듣고 반응하도록 진화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대요. 예를 들어서 식물에 알을 낳으려고 하는 나방이나 혹은 식물을 먹으려는 동물들은 이 소리를 듣고서 결정을 내렸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들은 못 듣지만 아마도 높은 음역대를 들을 수 있는 곤충이나 동물들은 언제나 들어왔겠지. 여태까지 계속 식물이 소리 내는 거를. 그걸 통해서 보이진 않지만 저쪽 멀리 쪽에 식물이 있구나라는 걸 감지하는 능력이 동물이나 곤충들한테는 있었을 수도 있고, 혹은 알을 낳으려고 할 때도 이 곤충이 알을 낳았을 때 얘가 부화를 하면 많이 먹을 게 많아야 되잖아. 그러면 식물이 건강한 상태인 식물 위에다가 알을 낳는 게 새끼들한테 훨씬 좋으니까 이걸 통해서 어디에 알을 낳을지도 곤충이 판단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뭐가 됐든 간에 여태까지 인간만 몰랐을 뿐
다른 유기체들은 이걸 충분히 활용해서 생활해 왔을 수도 있다는 점이네요. 뭐가 됐든 간에 이 식물도 함부로 괴롭히거나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더 한 번 더 드는 그런 상식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다음 오늘의 또 상식이 있는데요. 캐나다에서는 라디오의 경우에는 35%, 그리고 텔레비전의 경우에는 55%가 캐나다인이 최소한 부분적으로 작성하거나 혹은 제작하거나 발표해야 함이라는 게 법으로 명시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약간 말이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캐나다에서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통해서 나가는 어떤 미디어들은 캐나다인이 최소한 참여했던 작업물이어야만 된다. 그런 법이 명시되어 있다는 겁니다. 약간 좀 싶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이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은 위키피디아 영문 문서 캐나다 컨텐츠에 대한 문서입니다. 캔컨이라고도 줄여서 말한대요. 캐나다 방송법에서 파생된 캐나다의 라디오, 텔레비전 및 통신위원회, 줄여서 CRTC라고도 합니다. 여기에 있던 요구사항을 말합니다.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국은 캐나다인이 적어도 부분적으로 작성했거나 제작했거나 발표 혹은 기타 방식으로 기여한 특정 비율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방송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법이래요. 우선은 라디오에서 캐나다 콘텐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 중에서 2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한대요. 첫 번째, 음악은 전적으로 캐나다인이 작곡을 했거나 혹은 음악이나 가사가 캐나다인이 만든 노래거나 혹은 음악이 캐나다에서 녹음된 음악이거나 혹은 캐나다에서 공연되고 라이브 되었던 음반이거나 혹은 가사를 직접 캐나다인이 썼거나 이런 노래만 틀 수 있다는 게 아니라 35% 정도의 비율로는 이런 음악이 꼭 나와야만 한다는 겁니다. 야, 그러면은 이 라디오 DJ분들은 선곡할 때 머리 터지겠다. 그죠? 이게 캐나다인이 만든 건지 아닌지를 다 따져가면서 편성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음악들을. 그죠? 이제 일견 봤을 때는 되게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방송법인 건데 왜 이런 법이 있는지는 지금부터 좀 같이 알아볼게요. 밑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라디오에서 1971년에 구축되기 전에는 캐나다 라디오에서 이 캐나다 음악 자체가 무관심하게 여겨지게 됐다는 겁니다. 보통 그 당시에 캐나다 라디오에서는 영국이나 미국의 가수들의 음악들만 계속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이렇게 되면은 아무도 자국민의 노래를 들으려고 하질 않잖아. 그래서 실제로 캐나다 가수가 라디오에서 방송을 타기 위해서는 일단 미국이나 유럽에서 히트를 쳐야 돼. 그래서 빌보드 상위권 막 이렇게 해야만 캐나다에서 다시 라디오로 나와. 이게 좀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국민 콘텐츠를 일정 부분 꼭 송출한다라고 하는 방송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국민의 아티스트를 성장시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그 마음은 잘 알겠다 이거예요. 우리 자국민의 아티스트를 키우는 게 중요하니까 일정적인 비율은 꼭 우리나라 아티스트 음악을 쓰자. 공감이 안 되진 않아. 근데 라디오를 듣는 사람들이 좀 안 듣고 싶을 수도 있고 혹은 뭐 사연과 신청곡 이렇게 오는 것들이 캐나다인들이 만든 음악은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 방송가에서는 약간의 편법이 쓰이기 시작하는데 그 편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러 아주 이른 새벽이나 아니면 자정 이후 라디오를 별로 안 듣는 시간대에다가 캐나다 음악을 다 때려박아.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했던 그 일정 비율이라는 게 연간이거나 혹은 일간의 비율인 거잖아요. 어쨌든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로 라디오를 안 듣는 시간대에다가 캐나다 음악을 다 넣어.
그리고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듣는 시간대에다가는 미국 히트송, K-팝 이런 것들 트는 거야. 이러면 좀 의미가 많이 퇴색되는 그런 거긴 한데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자국민의 아티스트 노래만 듣고 싶진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변질이 되게 된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의 편법을 이제 비버 아워라고도 불렀다고 합니다. 이제 캐나다가 이제 비버로도 유명한 나라니까 이런 특정적인 시스템을 좀 조롱하는 느낌의 말이었겠죠. 근데 이게 일단은 잠깐 봤을 때는 야, 어떻게 이런 법이 있을 수가 있냐? 아무리 그래도 국가가 주도해서 특정적인 어떤 자국민 아티스트를 보호하고 타국민 아티스트들은 배제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시장주의랑은 좀 안 맞는 느낌도 있고 어떻게 국가가 개입해서 이거를 사람들의 선호도나 이런 걸 조종하는 느낌도 드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싶지만은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스크린 쿼터제 때문에 한번 크게 붐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특정적인 이 스크린에 걸리는 영화 중에서는 일정 비율은 꼭 한국 영화여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 이제 할리우드 영화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한국 영화는 약간 좀 재미없는 거, 할리우드에 비해선 좀 많이 떨어지는 영화, 뭐 이런 식의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스크린 쿼터제를 도입해서 우리나라 영화들이 꼭 일정 수 이상으로는 걸려야만 한다라고 하는 게 2000년대 초중반 때에 좀 크게 붐이 있었던 적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라디오를 좀 좋아했었거든요, 옛날부터. 그때 라디오에다가 신청곡을 보내는 게 있었는데 그 프로가 음악 칼럼니스트 분이 DJ인 그런 라디오였어요. 그래서 본인이 모를 만한 노래를 자기한테 보내달라. 그래서 내가 진짜 모르는지 아는지를 판단해서 뭐 틀어주는 그런 좀 재미있는 코너였거든요. 새벽 방송이었는데 그때 제가 좀 별로 안 유명한 아티스트 노래를 신청곡으로 보냈어요. 일본 아티스트였거든요. 근데 못 튼대요, 방송에다가. 왜냐? 이 가사의 일정 부분이 전부 일본어면 틀 수가 없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가사의 일정 부분이 일본어로 돼 있으면 못 트는 그런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캐나다 콘텐츠라는 게 그렇게 이상하거나 말이 안 되는 방송법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마도 다른 나라들도 다 따져 들어가면은 이거랑 유사하게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자국민의 아티스트를 성장시키기 위한 그런 법들이 다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글로만 봤을 때는, 그리고 캐나다가 어떤 실정이었는지를 모르는 상태인 제3자가 봤을 때는 약간 좀 고개가 갸웃되기도 하는 그런 법이었네요. 그런 으스스한 상식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다음 상식도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매일매일 600대의 휴대폰이 분실된다라고 하는 상식인데 600대가 말이 돼? 그렇지 않아요? 글쎄, 그럴 수 있나? 과연 어떤 내용인지는 지금부터 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nippon.com이라고 하는 약간의 그런 일본 관련 소식지인 것 같아요. 여기에 적혀있는 한 기사입니다. 2023년 도쿄 경찰에 인계된 현금 유실액이 44억 엔으로 역대 최고 기록이라고 하는 그런 기사인데요. 그럼 얼마야? 440억이 그냥 잃어버린 현금으로 경찰에 접수가 된다는 거죠? 많이도 잃어버린다. 야, 왜 이렇게 많이 잃어버려? 그죠? 좀 더 내용을 좀 같이 볼게요. 경시청은요, 2023년 도쿄 경찰서에 분실물이 접수된 것을 보고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19.9%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같은 기간 동안에 10.3%가 증가한 44억 엔의 현금이 포함돼서 2년 연속 신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돈도 440억 정도를 분실을 한 걸로 경찰에 신고 접수가 된다는 거죠. 많이도 잃어버린다 진짜.
그리고 추가적으로 440만 개의 분실물이 생겼는데 이 중에서는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같은 신분증명서가 18.3%, 그리고 교통 스마트카드, 통근권, 상품권이 10.6%, 의류 신발이 9%, 지갑과 어떤 이런 것들이 7.6%, 우산이 6.6% 순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이 돈을 잃어버린 액수가 너무 큰 거랑, 그리고 지금 같이 나온 것들이 보면 전부 지갑이나 가방 연관된 것들이잖아. 그래서 가방을 많이 잃어버리거나 지갑을 많이 잃어버리는 것 같아. 그러면 좀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여튼간에 그렇게들 많이 잃어버린다고 하시네요. 그 밑에는 이제 휴대폰에 대한 것도 있어요. 2023년에 소유자가 분실한 휴대폰은요, 총 21만 9,761대입니다. 이게 결국은 매일매일로 평균을 나눠보면은 600대씩 매일매일 분실되는 것으로 보고됐다고 합니다. 물론 그 중에 절반 이상은 소유자에게 반환이 됐습니다만, 뭐가 됐든 매일매일 600개 정도의 휴대폰이 분실 접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 밑에는 약간 재밌는 내용이 또 있는데요. 경찰청에 따르면 만약에 분실물이 접수되고 3개월 후에도 물건을 찾지 않으면 소유권은 찾아서 신고한 신고자에게 돌아갑니다. 근데 2개월 후에 그 신고자도 물건을 찾으러 오지 않으면 그 소유권은 해당 현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은 특정적인 시나 도로,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2023년 도쿄 경찰에 접수된 44억 엔의 현금 중에서 약 32억 엔이 소유자에게 반환이 됐고요. 남은 12억 중에 5억 엔은 습득자에게 돌아갔고, 나머지 6억 엔은 도쿄 수도권의 현으로 소유권이 이전이 됐다. 가만히 있어도 60억을 벌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좀 어디서 봤던 것 같은데, 가끔씩 일본에서는 지하철에서 약간 벼룩시장 같은 걸 해서 분실물을 파는 것들이 가끔 유튜브나 다큐멘터리에 나올 때가 있거든요. 전 그걸 봤을 때, 아니 저거를 왜 팔지? 이 생각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다 이유가 있었네요. 특정적인 기간 이상 동안 소유자도 안 찾아가고 신고자도 안 찾아가면은 그게 이제 시에게 귀속이 된다는 거죠. 근데 시는 당장 현금이면 융통할 수가 있겠지만 물건들은 갖다 쓸 데가 없으니까 이걸 아주 저렴한 가격에 파는 거였네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600대의 휴대폰이 사라지는 기괴한 나라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근데 이게 어떻게 매일매일 600대가 없어지냐? 이 생각이 좀 의아하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납득도 되는 게, 기본적으로 일본은 국민 수가 1억이 넘는 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자꾸 이제 일본이랑 약간 라이벌 관계다 보니까 크기나 인구수가 유사할 걸로 생각하는 분들이 제법 있지만 말이 안 되게 큰 나라거든요, 일본이. 이 나라 크기도 그렇지만 국민 수도 거의 2배가 되기 때문에 600대씩 잃어버리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 같진 않다. 이런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역대급 엔저가 찾아오면서 일본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크게 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인구수 추가로 관광객 수까지 포함되면은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실제로 일본 시내를 왔다 갔다 했을 것이고, 그 중에서는 여행자니까 핸드폰을 좀 소홀하게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너무 압도적으로 많은 휴대폰이 분실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 나름대로는 좀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신박한 상식이었네요. 이어서 다음으로 알아볼 상식도 있습니다. 독일 나치가 만들었던 자동차 브랜드라는 건데, 믿기지가 않는데요. 나치가 자동차도 만들었다니. 그죠? 어떤 브랜드였을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history.com이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다큐멘터리 채널 아시죠?
거기에 인터넷 사이트예요. 거기에 있는 기사인데 폭스바겐이 설립되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폭스바겐이 이제 독일 나치 정권 당시에 만들어졌던 자동차 브랜드라는 겁니다. 1937년 5월 28일 당시 국가사회주의 나치당의 아돌프 히틀러의 통제하에 있던 독일 정부는 새로운 국유 자동차 회사를 설립했는데 당시의 이름은 Gesellschaft für Verwaltung des Deutschen Volkswagen 라고 합니다. 제가 독일어는 몰라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읽었겠죠. 그해 말에 이 회사는 간단하게 Volkswagen Works, 즉 국민 자동차 회사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히틀러는 1000제국 마르크, 당시에 약 140달러 이 미만에 판매할 수 있는 저렴하면서 빠른 차량을 개발하고 대량 생산하는 것을 꿈꿔왔다는 거죠. 히틀러는 이 국민차의 디자인을 제공하기 위해서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자동차 엔지니어였던 페르디난드 포르쉐를 불렀습니다. 1938년 나치 집회에서 히틀러는 이 차는 광범위한 대중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차의 목적은 대중의 교통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고 대중에게 기쁨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선언했다고 합니다. 아마 근데 이렇게 정갈하게 말하진 않았을 거예요. 되게 손짓을 막 하면서 나인 하면서 이제 했겠죠. 하지만 이 차가 1939년에 처음 전시가 된 다음에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게 됐고요. 폭스바겐은 이 차에 대한 생산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난 후 공장이 폐허가 되자 연합군은 폭스바겐을 중심으로 독일 자동차 산업을 되살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일단은 전쟁이 끝났으니까 독일이 어떻게든 뭔가를 팔든지 해서라도 나라를 좀 부흥시켜야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원래는 나치가 디자인한 차지만서도 이거를 다른 나라에 팔기로 했다는 거죠. 미국에서 폭스바겐의 판매는 처음에는 다른 지역보다 느렸습니다. 왜냐면은 이 차가 당시 가장 큰 적국이었던 독일의 그 차인데 미국인이 살 리가 없잖아. 그죠? 이 차가 기본적으로 나치와 관련된 차였고 두 번째로는 작은 크기 그리고 세 번째로는 특이하게 생긴 둥근 모양 때문이었다는 건데 이제 이게 어떤 차였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차입니다. 예, 바로 이 차. 이제 이게 비틀이라고 불리는 차인데 미국에서 타기에는 좀 작고 그런 느낌이 좀 분명히 있죠. 왜냐면은 이제 미국은 워낙 땅덩이가 크고 뭘 자재 같은 걸 실을 일들도 많고 하니까 이런 차보다는 픽업 트럭 아니면 포드에서 나오는 그런 큰 차들이 되게 많이 팔리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안 팔릴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게 이제 안 팔리던 도중에 1959년 광고 대행사였던 도일데인 베른바흐는 이 차를 비틀이라고 부르고 작은 크기를 오히려 장점으로 내세우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몇 년 동안 폭스바겐은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수입 자동차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잘 팔렸던 이 비틀은 1970년대 초반이 됐을 때는 판매가 부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처음 발매됐던 1935년부터 근 40년 동안 큰 디자인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딱히 메리트가 없는 차다 해서 덜 팔리게 됐다는 거죠. 그때부터 폭스바겐은 래빗이나 골프 같은 스포티한 차종들을 출시하게 되면서 다시 판매세를 회복하게 됐고요. 이 여세를 몰아서 1998년부터는 그 비틀의 새로운 버전인 뉴비틀을 출시하게 됐습니다. 뉴비틀이 이제 우리가 가끔 가다가 도로에서 볼 수 있었던 그 폭스바겐 비틀, 그 모델이 뉴비틀 모델인 겁니다. 앞서 제가 언급했던 그 차는 오리지널 비틀이고요.
거의 70년 동안 2100만 대가 생산됐던 그 오리지널 비틀은 2003년 7월 30일 멕시코에서 마지막 생산 라인을 끝마치고 더 이상 생산되지 않은 나치의 전유물이었다라고 하는 신박한 이야기네요. 뭐가 됐든 간에 나치라고 하면은 교과서에서 많이 봤던 기억만 있지 현대에 와가지고까지도 그 어떤 유산 같은 걸 느낄 수 있는 건 거의 없는데 사실은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었네요. 폭스바겐이 원래는 나치 정부 수립 당시에 있었던 자동차 회사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의 또 다른 흥미롭고 신박한 상식이 있습니다. 케첩의 원재료는 토마토가 아니었다 라고 하는 상식인데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만약에 케첩의 원재료가 원래 토마토였으면 우리가 토마토 케첩이라고 할 필요가 없지. 그지? 원래 토마토가 들어가는 요리가 케첩이었으면 토마토 케첩이라 부를 필요가 없잖아. 그거 봤을 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과연 어떻게 된 일인지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죠.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패스트 컴퍼니라고 하는 뉴스 매거진의 한 기사입니다. 500년의 기묘한 조미료 역사가 하인즈의 케첩병을 디자인한 방법이라고 하는 기사 제목인데요. 어떤 내용인지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죠. 이 케첩은 지역별로 레시피가 다양했지만 기록에 남아있는 최초의 레시피는 서기 544년으로 올라간대. 와, 케첩 이거 얕볼 게 아니네. 그죠? 그 원래의 케첩의 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어, 숭어의 내장, 위, 그리고 방광 같은 생선을 이용해서 소금을 쳐가지고 숙성시키는 그런 소스였대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사실상 액젓에 가까운 그런 거였다는 거겠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 액젓에 가까운 그 레시피는 이제 아주 초창기의 케첩 레시피인 거고, 나중에는 이제 중국에서도 먹을 때 다른 생선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멸치만 이용해서 만드는 그런 호박색이 나는 주황색의 액젓 소스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영국으로 건너가게 됐는데, 영국에서 갔을 때는 멸치를 제외하고 호두를 넣거나 버섯을 넣거나 이런 식으로 다양한 재료를 쓴 케첩이라는 소스가 이제 개발되게 됐다는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우리나라의 김치랑 거의 포지션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웬만한 걸로 다 김치 담궈 먹잖아. 그런 식으로 이것저것 다 시도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호두나 버섯 케첩 말고도 영국인들은 이 케첩을 온갖 것들로 다 절여서 먹기 시작합니다. 근데 토마토만큼은 안 만들어 먹었는데 그 이유가 이 영국 쪽에서는 토마토가 독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그런 약간의 오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애당초에 이 토마토는 미 대륙에서 가져온 작물이었는데 토마토 열리는 걸 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장식용. 우리로 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소나무에 솔방울 이런 걸 먹진 않잖아. 그런 것처럼 애초에 먹으려고 데려온 게 아니라 그냥 관상용으로 키우려고 토마토를 가져왔기 때문에 토마토를 케첩으로 만들 생각을 아예 안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830년대가 됐을 때에서야 토마토가 맛있는 음식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뒤늦게 알게 됐다고 해요. 게다가 1834년에는 존 쿡 베넷이라고 하는 박사가 토마토가 설사나 격렬한 담즙성 발작, 소화불량 치료의 만병통치약이다, 이런 식의 말까지 했기 때문에 그제서야 토마토가 건강한 식재료구나 라는 인식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마토도 먹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으니 이걸로도 케첩을 만들게 됐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토마토 케첩이 이제 인기를 끌게 됐는데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더럽고 부패하고 또 부패했다. 이 말은 1866년 요리책의 작가였던 피에르 블롯이
당시 판매되고 있던 케첩의 품질을 설명하기 위한 한 문구였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니, 토마토 케첩이 더럽고 부패하다는 게 약간 상상이 안 되는데 왜 그런 말이 나왔느냐? 그에 대한 내용은 밑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케첩이 그렇게 사악하고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식재료였던 이유는 다양합니다만 토마토의 시즌이 짧다는 게 이유였다는 겁니다. 지금은 토마토를 하우스 작물로 재배해서 먹지만 그 당시에선 그런 게 없으니까 자연적으로 토마토가 날 수 있는 시즌 동안만 케첩을 미리 만들 수 있었는데 그게 2달밖에 안 됐어. 그러니까 2달 동안 1년치 토마토 케첩을 다 만들어. 그러기 위해선 토마토를 펄프로 보존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 펄프가 당시에 위생적으로 보관되는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 펄프 통을 열면은 곰팡이도 있고 효모도 있고 포자, 박테리아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그런 식으로 펄프가 보존되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케첩이 상당히 비위생적인 음식이다. 이런 식의 취급을 받아왔는데 이 취급을 단번에 깬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냐? 헨리 제이 하인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헤인즈 케첩 아시죠? 미국에서 1등 케첩. 이 하인즈가 1876년에 케첩을 처음 출시했는데 이 당시에 케첩이 상당히 이미지가 안 좋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라고 해서 개발한 게 병을 투명하게 만든 겁니다. 케첩병이 투명한 거는 당시에 토마토 케첩이 더럽다는 오명을 씻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헨리 제이 하인츠가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순수함과 투명성이었다고 합니다. 하인즈는 한때 문을 열어두는 시설의 제품을 사는 것은 항상 안전하다라는 말을 쓰기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토마토 케첩병이 투명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디자인적인 진술입니다. 투명성을 통한 순수함이라는 거죠. 케첩이 토마토로 만든 소스가 원래는 아니었다는 사실부터 케첩병이 왜 투명한 것인지까지도 한 번에 알아보는 아주 신박한 상식이 아닐 수가 없었네요. 별게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다 과학이네. 그리고 한 회사의 모토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케첩을 좀 더 행복하게 웃으면서 먹을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 한정 오뚜기 케첩이 맛있다. 이런 말씀도 감히 드립니다. 이어서 알아볼 오늘의 상식입니다. 실용성이 없는 디자인, 스큐어 모프입니다. 보통 물건을 디자인하거나 뭘 만들 때 이 외향이라는 게 멋도 멋있지만 실용성이 있어야만 디자인으로 채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공기 저항을 줄이거나 혹은 잡는 방식이 되게 편하거나 방금 알아봤던 토마토 케첩병처럼 뭔가 의미가 있거나 그런 건데 어떤 디자인은 실용성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과연 스큐어 모프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스큐어 모프에 대한 영문 위키피디아 문서입니다. 자, 스큐어 모프란 원래 구조에서는 필요했던 장식적 디자인을 그대로 유지한 파생 디자인입니다. 스큐어 모프는 일반적으로 새로운 것을 익숙하게 느끼게 해서 이해와 적응을 빠르게 하는 데 사용됩니다. 원래 디자인에서는 필수적이었지만 새로운 디자인에서는 실용적인 목적을 제공하지 않는 디자인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꼭 필요한 디자인적인 요소였어. 근데 기술이 발전하고 시대가 변하면서 전혀 이전의 거를 모방할 필요가 없어. 근데 새로운 사람들이 이걸 느꼈을 때 낯설기도 하고 이게 어떤 목적인지 알 수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전에 썼던 디자인만 그대로 가져와. 기술은 전혀 새로운 걸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바로 스큐어 모피즘이다 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예시 중에 하나는 고대 그리스인들이 석조 건물을 지었을 때 이전에 목조 건물로 지었던 그 디자인을 석조로 그대로 옮겨왔던 것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 사원의 고전 건축인 도리스식 양식에 있는 트리글리프, 무틀레스, 구타에, 모딜리온 같은 장식용 돌의 특징은 초기 목조 사원의 구조적, 기능적 특징에서 파생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라는 거죠. 원래는 나무로 지었던 사원에서는 꼭 필요했던 디자인적인 요소가 있는데 석조로 왔을 때는 목조랑 건축 양식이 아예 다르니까 목조 것처럼 할 필요가 없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적인 부분들은 그걸 그대로 따왔어. 디자인만. 실용성은 전혀 없고. 그런 게 이제 아주 옛날부터도 보였던 특징이라는 거고요.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는 저렴한 플라스틱 제품들은 종종 더 비싼 나무와 금속 제품을 모방하기 위해서 스퀘어 모피즘을 사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자동차 디자인의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그냥 스퀘어 모피즘이 한가득 들어있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초창기의 자동차 디자인 중에 하나였던 호르시 호슬리스라고 하는 차종은 동물이 놀라게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차의 앞부분에 나무로 된 말머리가 있었대요. 이제 시대가 진화하면서 말 대신에 엔진이 들어간 건데 그래도 그 당시엔 최신 기술이었으니까 마차가 그냥 스스로 가는 게 되게 이상해 보였을 거 아니야. 그리고 다른 말들을 놀라게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가짜 말머리를 마차 앞에다가 놨어. 아주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스퀘어 모피즘 때문에 그렇게 디자인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 또 다른 예시도 있습니다. 이제 프로그램들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익숙할 텐데 이 가상 프로그램들도 보면은 다이얼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는 이미지인 게 많아요. 저도 이제 녹음 프로그램을 쓰지만 보통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다이얼을 돌리는 게. 이게 아날로그 기계일 때 당시에는 이 다이얼을 돌림으로써 저항값을 직접 조절하는 거기 때문에 다이얼이 꼭 필요해. 근데 디지털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익숙하게 조작하는 걸 돕기 위해서 이런 식의 디자인적인 스퀘어 모피즘이 들어가 있는 그런 요소를 채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예시도 나옵니다. 애플, 아이폰 좋아하시죠? 아이폰에 옛날에 iOS 6에서 7로 넘어갈 때가 아이폰 디자인이 싹 바뀔 때였어요. 그때가 아이폰 5가 나왔을 때였는데 그 전후가 이제 스티브 잡스가 사망한 시기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스퀘어 모피즘의 디자인을 굉장히 내세우는 사람 중에 하나였고 새로운 CEO였던 팀 쿡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iOS 디자인을 좀 보자면은 이렇게 보이시죠? 이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스퀘어 모피즘이 잔뜩 들어가 있는 이전에 iOS 6 버전의 아이폰 화면이고 오른쪽이 완전히 탈바꿈돼서 플랫한 디자인으로 바뀐 iOS 7의 화면입니다. 이 당시에 너무 크게 바뀌어버려서 iOS 7으로 업데이트를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거 진짜예요. 제가 그때 아이폰 썼기 때문에 잘 압니다. 저도 그리고 6에서 7로 올릴 때 되게 싫었던 기억이 나요. 이 디자인이 별로 안 예뻐가지고 옛날 게 훨씬 예쁜데 싶으니까 업데이트를 좀 안 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사실상 달력의 모습을 할 필요는 없잖아. 이렇게 카메라의 모습을 할 필요도 없어요. 메모장의 모습을 진짜 메모장을 아이콘을 만들 필요는 없어. 근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훨씬 빠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실용성이 없는 디자인이라는 스퀘어 모피즘을 디자인적으로 채택하는 경우들이 꽤나 많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디자인에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실제로 그 정도의 부피감이나 물리적인 크기를 쓸 필요가 없는데도 스퀘어 모피즘 그 이유 때문에 필요 이상의 부피를 차지하는 경우들이 꽤 많다는 거고,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아예 신세대인 사람들은 9세대의 그거를 몰라. 이게 좀 최근에 화제가 된 적이 있었죠. 문서 프로그램들의 저장 버튼이 디스켓 모양이거나 CD 모양이면은 우리는 다 이해하잖아. 옛날엔 디스켓 썼고 CD를 썼으니까. 근데 지금 태어나시는 분들은
이게 왜 저장 버튼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써본 적이 없으니까 디스켓이랑 CD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적인 과도기인 사람한테는 유용할 수 있겠지만 아예 새로운 세대에게는 굉장히 불필요한 디자인적인 요소기도 하고, 게다가 결국은 원형에서 자꾸 디자인을 따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유사성, 표절 비슷한 것들이 자꾸 시비가 물릴 수밖에 없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뭐가 됐든 간에 디자인이라는 것은 결국은 실용성에서 말미암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1차원적으로 드는 디자인에 대한 개념인데, 실용성이 전혀 없는 디자인이 있다는 게 놀랍고 신박한 상식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상식입니다. 미국에는 $500짜리 지폐가 있다 라고 하는 상식인데,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은 저는 이제 미군 부대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달러랑 이제 센트들을 맨날 보거든요. 근데 $500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사실 $100도 보기 힘들어요. 과연 이게 어떤 얘기인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한번 알아보죠. 자, 지금 보시는 이 페이지는 나무위키, 이제 미국 달러화에 대한 문서입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1, $2, $5, $10, $20, $50, $100 이렇게 있어요. 이게 지금 통용돼서 쓰이고 있는 미국의 달러라는 겁니다. 어디에도 $500가 없는데 어디에 있는지 지금부터 다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영문 위키피디아 문서입니다. 미국의 $500 지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500는요, 미국 통화에 폐기된 명칭입니다. 1861년부터 1945년까지 미국 조폐국에서 인쇄했던 지폐입니다. 1969년 이후에는 $500 지폐를 미국 재무부에 보내서 파기하도록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쓰이고 있는 화폐는 아닙니다만 당시에는 인쇄가 돼서 쓰였던 지폐 중에 하나다. 야, 근데 지금도 $100 되게 큰 돈인데 $500를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5, 60년 전쯤에 쓰는 거는 진짜 쉽지 않았겠는데요. 좀만 더 알아볼게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미국의 $500 지폐는요, 1861년부터 1945년까지 인쇄가 되었습니다. 조폐국은 1969년까지 계속해서 이 지폐를 발행했었고요. 근데 이 지폐는 사실 은행 간의 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인쇄됐기 때문에 대중들에게 많이 유통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보기 힘든 이유가 있었네. 이게 사실상 은행에서 은행끼리 교환하는 단위의 돈 자체가 보통 억대일 거고 하니까 일반적인 지폐로 하긴 좀 불편함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500를 써가지고 많이 은행끼리는 유통을 했다는 거지. 근데 일반 사람이 $500 지폐를 쥐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 $500 지폐에는 미국 대법원장이었던 존 마셜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2017년이 됐을 때는 미국이 이제 $500 지폐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라고 제안도 했었대요. 왜냐면은 재난 같은 것 때문에 상업이 중단될 수도 있고 이 고액 지폐가 생기면서 경제의 붕괴를 막을 수도 있다라는 식의 경제학자가 제안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4년 6월 달에도 폴 고서라고 하는 사람이 의회에다 법안을 제출했는데 이 법안이 만약 통과돼서 재무부가 $500 지폐를 발행하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500 지폐의 새로운 얼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뭐 대통령들이 이제 그 지폐에 들어가나 봐요, 미국은. 그러다 보니까 야, 잘하면은 제 생전에 트럼프가 달러에 초상화가 새겨지는 걸 볼 수도 있겠는데요, 잘하면. 근데 더 놀라운 사실도 있습니다. $500보다 더 높은 달러화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위키피디아 영문 미국의 $1000짜리 지폐에 대한 문서입니다. 미국의 $1000 지폐는요, 미국 통화에
폐기된 명칭 중에 하나입니다. 이 역시도 폐기된 지폐라는 거죠. 1861년부터 1934년까지 미국의 조폐국에서 발행했던 지폐고요. 이 1000달러짜리 지폐는 1861년부터 1945년까지 인쇄가 되었습니다. 조폐국은 69년까지 계속 이 지폐를 발행했었고요. 앞서 500달러 지폐랑 마찬가지로 은행 간의 거래에서는 원활하게 쓰이는 지폐였지만 일반 대중들은 많이 쓸 수 있는, 접할 수 있는 그런 지폐가 아예 아니었다는 겁니다. 야, 진짜 낯설다. 1000달러, 야, 이거 진짜 근데 폭력적이네요. 디자인이, 와, 이거는, 이게 딱 사진만 봐도 이 부의 냄새가 난다. 이거는 부자의 냄새가 나, 여기서부터 벌써. 그런데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1000달러보다 더 높은 달러화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달러화일까? 지금부터 알아보죠. 자, 이 화면은 위키피디아 영문 미국의 10만 달러화에 대한 문서입니다. 야, 기가 막히네요. 그죠? 이 10만 달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야, 이거 보세요. 야, 언뜻 보면은 짐바브웨 달러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딱 봤을 때 위압감이 딱 있어요. 그죠? 자, 이 10만 달러 지폐는요, 아까 앞선 두 지폐랑 조금 다릅니다. 1934년부터 35년까지 1년 동안만 발행됐던 미국의 옛 달러입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등장하는 이 지폐는 연방준비은행 간의 금거래를 위한 고액 지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에게 유통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이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 10만 달러 지폐 있습니다 라고 하면은 웬만하면 가짜거나 그 당시에 불법적으로 유통되었을 확률이 있는 지폐라는 겁니다. 이 10만 달러 지폐는요, 이 미국의 대공황 당시에 경제 재성장을 늦추는 것으로 여겨졌던 금을 쌓아두는 것에 대한 대응책으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서 조폐국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정부 당시에 특수적인 목적으로 발행된 거기 때문에 민간인은 모르는 게 당연하고 알 확률이 적고 유통됐던 적도 없다는 거죠. 이 10만 달러 지폐 중에서 약 4만 2천 장이 실제로 인쇄가 됐고요. 이 지폐가 발행된 다음에 몇 년 안에는 전부 파기가 됐고 나머지는 미국 연방정부가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방정부 외에 보관 중인 10만 달러 지폐는 액면가가 워낙 크고 서명시의 규정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으로 간주가 됩니다. 연방정부 밖에서는 교육의 목적으로만, 특히 대중이 관람하는 박물관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만져볼 수 있는, 그리고 다룰 수 있는 지폐는 전혀 아니지만 뭐가 됐든 간에 100달러까지는 익히 봐왔지만 10만 달러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주 신박하게 다가오는 그런 상식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달러면은 지금 대략 한 1억 4,500만 원 정도거든요. 그 지폐로 1억 정도 되는 지폐가 있다고 생각해보면은 약간 좀 상상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상당히 좀 으스스하고 신박한 그런 오늘의 마지막 상식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네요.